네, 오늘의 섹터 함께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그래도 테마단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나 또 육계 관련주들을 조금 언급을 해보고 싶은데요. 본부장님께서는 닭을 자주 드시나요, 혹시? 네, 자주 먹습니다. 아들이 좋아해서 네. 자주 먹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두 가지 이슈더라고요. 일단 오염수 방수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발견이 됐다. 갑자기 이제 공교롭게도 두 가지 이슈들이 이제 뉴스 보도로 띄어지면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는데 역시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겠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증시에 들어온 지가 이제 20년 정도가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20년 정도가 됐는데 네. 20년 전부터 있었던 테마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10살 때부터 대학생이죠. 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이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마니커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고요. 관련돼서 변동성이 나왔었던 기업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을 하게 되면 닭값이 올라갈 수 있다. 육계 가격이 맞아요. 올라갈 수 맞아요. 있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진 거고 또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육계라든지 뭐 돼지고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한번 공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땐 또 이제 곡물 관련 내용들이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됐었는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테마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은 뭐냐면 지금 2022년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거든요. 너무 오래. 근데 당시에 원자재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당시에 뭐 옥수수라든지 밀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한일 사료 같은 기업들이 저점 대비해서 6배, 7배, 8배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곡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곡물 가격은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육계 역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변동성 같은 경우는 시장이 너무나도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자금이 몰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드리는 내용들을 그동안 쭉 지켜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가 들어오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차순위로 둬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육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이번 모멘텀으로 인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동안 고생하셨다라고 한다면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는 저는 크게 권해드리진 않는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이게 사실 테마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은 굉장히 짧게 잡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는 또 사료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가 그러한 수급들이 그대로 빠져나갔거든요. 지금 현재 육계 관련주에 관한 이슈들은 처음 부각을 받았었던 이슈가 또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는 빠른 대응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본다면 제약바이오주인 것 같아요. 위고비가 상륙되고 나서 품절 대란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개별적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관한 이슈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을 대응을 하기가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전략들을 좀 주실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약바이오는 기회가 된다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지금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도 이제 제약바이오를 그동안 오랫동안 매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색안경을 끼고 이제 제약바이오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그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맞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트렌드 자체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라는 게 한 번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이번에 고용지표라든지 물가지표를 보고서 11월 달에 금리 인하가 B컷이 아니라 25bp가 나올 수 있다. 혹은 동결이 될 수 있다는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여기선 한번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를 좀 늦추겠다라는 내용이나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 좀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같이 R&D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원래 자금 조달을 잘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리온에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현금성 자산이 많아졌죠.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앞서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트렌드에 맞는 사이클에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제가 혼자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제 위고비가 상륙을 하면서 위고비의 2차 유통사죠. 블루엠텍이 이제 시간외 단일가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 오늘 좀 밀리고 있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비만 쪽에 대해서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펩트론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펩트론은 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릴리가 선택을 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알테오젠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온 것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하시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비중을 좀 줄여서라도 저는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RPT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방사성의약품. 오늘도 이제 신규 종목이 하나 상장을 하면서 셀비온이었나요? 네.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데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이제 퓨처캠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SK바이오팜도 이쪽으로 좀 엮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뭐 CDMO라든지 생물보안법에 관련돼서 CDMO라든지 ADC,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제형 변경 쪽에 대한 종목들의 변동성이 전부 다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줄기세포도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줄기세포까지요? 네. 줄기세포가 그저 굉장히 오래전에 시장에서 한번 네. 부각이 됐었다가 최근에는 많이 부각된 적이 없는데 뭐 메디포스트라든지 큐로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기업 중에서 뭐 차바이오텍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아직까지 분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추려가지고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만큼 빠르게 올라가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약바이오 랠리에서는 소외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여기서 이제 밀려버리면 또 제가 굉장히 실수한 게 될 수가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네. 3개월 전부터 네. 제약바이오는 꼭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들도 지금까지도 제가 이 부분을 유지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굉장히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제 KRX 바이오 지수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쪽은 우리가 노려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너무 큰 기업들 너무 좀 이제 무섭다. 제약바이오가 변동성이 많이 나와서 무섭다라고 한다면 전 전통적인 제약사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셀트리온은 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약세는 아니죠.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만 쪽 같은 경우도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도 내년 상반기죠. 글로벌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제약사들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바이오테크 기업들보다 R&D 인력이나 개발 비용이 5배, 7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지난번에는 하겠습니다. 또 녹십자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전통적인 제약사로서. 그럼 전통적인 제약사들의 이제 좀 눈을 돌려도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녹십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하나가 동아소시홀딩스라는 기업이거든요. 동아소시홀딩스. 동아소시홀딩스가 이제 동아ST라는 기업과 ST팜이라는 기업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ST팜 같은 경우도 CDMO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동아ST 같은 경우도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사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더딜 수 있어요. 하지만 난 좀 안정적인 종목을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의 돈의 흐름 자체가 제약바이오주로 일단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섹터 내에서도 관심을 가져봐야겠지만 그 내용들을 조금 쪼개서 우리가 또 집중해 볼 만한 그런 기업들도 하나하나 꼽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CMO 관련주,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최근에 부각을 받았다면 이제 줄기세포 쪽으로 좀 나아가자라고 보셨잖아요, 본부장님께서는. 네, 아직까지 많이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서 음. 줄기세포나 뭐 유전자 치료제 치료 쪽이나 쪽으로. 그리고 세포 치료 쪽 같은 경우도 어. 종목으로 보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거래 대금이 많이 붙고 있는데 상승 여력은 꽤나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 하나로 대원제약이 좀 새롭게 거론이 된 것 같아요. 제2의 위고비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 고지혈증 치료제가 비만의 예방에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한 탄력들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있을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저는 비만 쪽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비만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을 때는 전 테마성이 강하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펩토론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을 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비만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2030년도가 넘어가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절반 정도가 과체중이나 비만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연간 30%의 고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만 당뇨 쪽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살을 뺀다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비만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20개 정도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질병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비만 쪽에 대한 관심도는 필요한데 너무 테마성으로 엮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많아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패치형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니들, 이용해서 라파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는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대원제약도 비슷하게 엮여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라파스, 대원제약, 그리고 경구용 쪽 같은 경우는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됐고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위고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모든 기업들을 다 보시는 것은 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을 보시면 안전합니다. 근데 비만 당뇨 쪽에 대한 기업들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검정색, 그러니까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는 안정적인 종목들을 투자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재무제표 기준으로도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은데 그런 기업이 거의 없다 보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외국계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일단 펩토론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펩토론이 여전히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우리가 지금 비만 당뇨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어쨌든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근손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미약품이 이 부분을 보완한 한국인들에 맞는 비만 약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한미약품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전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확장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오젬픽 페이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비만 약을 이용해서 살이 급격히 빠지다 보면 얼굴이 움푹 패이거나 또 이제 움푹 패이거나 주름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가 맞아요.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오젬픽 페이스라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쪽에서 실제로 나온 얘기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나라 보툴리듐 톡신, 그러니까 보톡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이 필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뭐 휴젤이라든지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들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윗꼬리가 달렸지만 맞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용 의료기기 쪽, 우리가 보톡스라든지 필러 쪽 같은 경우는 원래는 화장품 쪽에서 파생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만 당뇨 쪽에서도 파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보시면
시장이 재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잘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올 테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더 나아가서 보톡스와 필러 관련주들까지도 같이 살펴봤고요. 자, 어느덧 또 시간이 훌쩍 지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또 오늘 시작에서 어떤 종목군들 꼽아 오셨는지 탑픽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 마지막으로 한번 투자 아이디어들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어쨌든 시장 대비 좋은 종목이다. 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방산주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나누면서 나눴죠. 트럼프가 좀 앞서가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앞서간다라고 한다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중에서 이제 오늘 주가 흐름이 좋은 것은 현대 에버다임 정도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기업인데 현대 에버다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살짝 걱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정말 팩트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기업이 캐터필라입니다. 근데 현대 에버다임은 캐터필라랑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현대 에버다임 지금 주가 흐름은 잘 나올 거예요. 제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팩트 기준으로 본다면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고 우리가 이제 캐터필라 쪽과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진성 TE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인데 맞아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터필라와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변동성이 좋았지만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진성 TEC를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굉장히 답답하지만 네, 맞아요. 지금 제가 정말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별주 기준으로는 그래도 좀 매매해볼 만하거든요. 해볼 만하다. 네, 해볼 만하니까 이제 삼성전자 아니면 지수들도 나름대로 견고해요. 그래서 전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 힘내셔가지고 하반기에는 좀 좋은 결과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너무 완벽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에 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